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대전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입과 관련된 감염이 다시 급증하면서 신규 환자 수가 4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2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간의 방심이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때문에 전국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46명 추가됐습니다. 이 중 30명이 해외 유입 감염인데 절반이 넘는 16명이 부산항에 입학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 해외 유입은 독일 1명, 아프리카 2명, 카자흐스탄 7명, 파키스탄 2명, 이라크 1명, 인도 1명 등입니다. 검역에서 26명이 확인이 됐고요. 지역으로 돌아가 확진된 환자가 4명입니다. 지역 감염은 어제 이어 1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6명, 경기 4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11명이 발생해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대전에서 4명, 그리고 대구에서 1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2,484명입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오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서구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가 집계에도 어제 최소 12명이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적어도 20명이 더해져 12,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81명이고요. 치명률 어제 0시 기준으로 평균 2.25%를 기록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가 27명 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908명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일 대비 늘어난 확진자 수는 6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집계에서 누락된 구로구 중국동포 쉼터 거주자 3명을 빼면 신규 확진자 수는 3명이었는데요. 강서구에서 리치웨이 관련 SJ투자회사 상담원 가족 60대 남성 1명, 강남구에서 명성 하우징 직원과 함께 서초구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 1명, 그리고 강동구에서 송파구 가락동의 60대 남성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70대 남성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에 추가 발표된 자료에서 11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접촉 관련자가 1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이 3명, 리치웨이 관련이 1명, 그리고 기타가 2명,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 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틀간 발생한 서울시의 주요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접촉이 총 296명으로 늘었고요. 리치웨이 관련 확진이 총 117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42명, 기타가 279명, 그리고 경로를 확인 중인 깜깜이 사례가 107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를 더한 서울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41명입니다. 이 도봉구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또 추가가 됐네요. 이번에도 고령층입니까? 다행히 이번에 추가된 확진자 3명은 모두 50대입니다. 굿모닝 요양원 직원이 1명, 방문 요양보호사 1명, 그리고 80대 확진자를 돌보던 가족 1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는데요. 이 중 방문 요양보호사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 저녁 8시 20분부터 약 2시간가량
도봉 이동의 한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도에서처럼 이 사우나를 연결고리로 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층 환자는 관악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관악구는 4명의 신규 확진자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중 신사동에 사는 86세 여성과 이 여성을 접촉한 91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86세 여성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령층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참 우려스럽고요. 또 최근에 이 확산 형태를 봤을 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인데 어제 또 이 새로운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입니다. 이 콜센터 건물 9층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상담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콜센터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400여 명이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30대 남성 확진자 기침과 인후통 등으로 거주지인 구로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엊그제 월요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증상이 지난 화요일부터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있는 채 지난 19일 금요일과 20일 월요일 이틀 모두 다 회사를 출근했고요. 모두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회사 발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증상이 있는 상태로 출근도 하고 또 지하철도 탔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진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에서 마스크 때문에 지하철이 멈춘 일도 있었다고요? 네, 지하철 1호선이었습니다. 최근 버스나 열차 등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로 인한 시비가 붙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탔던 한 4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왜 시비를 거냐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영무원이 찾아가서 마스크를 건넸지만 이 여성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마스크를 쓰냐며 마스크를 집어 던지며 소란이 피웠고요. 1호선 열차가 구로역에서 이 때문에 7분간 멈춰 섰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고요. 경찰은 업무 방해 외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임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 부산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우선 해당 선박이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그 확진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화물선, 냉동 화물선입니다. 아이스 스트리머의 항적을 살펴보면요.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부산항에 들렀다가 부산 감천항에 도착한 게 지난 21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 선사 측으로부터 이 배에 탔던 전 선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연락을 받은 게 그 다음날인 그제 아침입니다. 네. 보건당국은 이제 그제서야 이 러시아 선박 선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중에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또 옆에 같이 정박해 있던 같은 선사 소속의 화물선에서도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선박들이 오고 가는 국내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방역의 허점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요. 러시아 선사 측이 입항을 할 때 의심 환자 신고를 그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선박은 검역관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검역을 받았는데요. 입항 전에 발열 의심 환자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때문에 현지 선사 측에서 이 전 선장이 확진자로 판정됐다는 이런 통보를 해오기 전까지 국내 근로자들이 이 선박에 올라서 하역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접촉자들이 한 17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에서 보면요, 이렇게 러시아 선박의 거짓 신고만 믿고 국내 입항을 어떤 추가적인 검사 조치 없이 국내 입항을 허용하는 그런 방역의 허점도 드러난 셈인데요. 예. 어제 발표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국내 지역 발생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감염원이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 보완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항공 쪽보다 이 항만 시설 관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만 시설의 방역 인력을 확대한다든지 관련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상황 짚어볼까요? 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이 국내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60명 가까이로 늘었고 서울 관악구의 리치웨이발 확진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 또 그것도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달렸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도권 지자체 3개 지자체 단체장과 함께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듯이 방역당국과 지자체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수도권으로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어떤 집단 감염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정부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학원이나 물류센터 같은 곳들을 추가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 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시설입니다. 예. 어제 저녁 6시부터 고위험 시설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해서 출입자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근무 시에 마스크 착용은 당연하고 또 영업 활동 전후에 시설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사용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방역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피해 규모 큰 차이가 났습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학원, 물류센터, 콜센터 등 유형별로 피해 규모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비교해서 피해 규모가 적은 곳의 우수 사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사점으로 3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두 번째로 방역과 연계해서 시설 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동선을 최소화할 경우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침입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매우 작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고위험 시설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 3가지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에 효율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동선과 접촉의 최소화, 이렇게 3가지 부분을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생활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무인 단말기 시스템이죠. 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기계 자체는 방역 관리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이 키오스크는 비대면 방식이어서
사람과 마주하고 하는 주문 방식보다 감염 예방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대해서 완전한 대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손 소독제 배치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들어보시죠. 한 남성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화면을 만진 손을 여러 번 입에 가져다 댑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한 기계인데 손을 닦지 않고 주문한 음식을 그대로 들고 먹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실제 해외의 한 대학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1시간 동안 평균 23차례 얼굴을 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오염된 손으로 뭐 빨대를 만진다거나 음식물을 만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이제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광화문과 신촌 매장 10곳 정도를 둘러봤는데 소독제가 비치된 곳도 2곳에 불과했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향균 스티커 있잖아요. 그 공공시설 가면은 엘리베이터 뭔지 아시죠? 그거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위생 관리에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또 이용자들 스스로 손 씻기에 유의를 잘 한다면 또 키오스크가 하나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학교 내 밀집도 유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이 밀집도 제한 조치를 1학기까지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요, 이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당초는 오늘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수도권 상황에서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당초 예정보다는 더 연장을 해서 1학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날짜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이죠.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학교에서 93% 정도가 이런 조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임현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혜진입니다. 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유입 사례의 영향이 큰데 어제 확진자 수를 살펴보니까 이제 지역 감염의 2배 가까이 되는 비중이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해외 유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문제이고 국내에서의 확진자 수 자체도 주춤했었던 4월 말, 3월 말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한 고령에서의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사망률이나 그런 유병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내 발생도 아직 그 불길을 다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 사례까지 이게 증가를 해버리니 다시 확진자 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이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나왔습니다. 이 선박 주변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전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선박 하역 현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철제로 이루어진 선박이거든요. 뭐 예. 나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달, 6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러시아 이 선원 같은 경우에도 착용률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활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근거리 거리두기조차도 안 돼 있는 이유인데, 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선박이 사실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뭐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고 오가면은 이제 그 간격도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유지한다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안에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마주쳤다는 그런 것인데, 물론 이제 선원들이 하역 작업에 참여는 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배 밖으로 이탈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접촉자들, 예를 들면 항운노조 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역하시는 분들, 도선사, 그리고 여기 하청업체들 관련해가지고 한 176명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장에 맞는 그런 하역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선박에서 내리는 이런 화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4인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역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좀 분산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이 화물 하역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안에 아니면 빨리 뭐 이렇게 하역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노동 환경 구조도 다시금 현장에 맞게 매뉴얼상으로 고치는, 개선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떤가 항만에서의 근무 형태라던가 또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또 이번 계기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선내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입항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선 작업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 선박 안에 이미 고열의 선원이 3명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게요.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른바 전자검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자검역이라는 건 뭐냐면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승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열 환자가 있는지, 증상 있는 환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있다 없다를 하고 그걸 이제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끝나게 되는 그런 좀 허술한 건 상황이었는데요. 아닙니까? 네, 좀 허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제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험 지역에서 다녀왔을 경우, 아하. 그런 경우에만 승선 검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선원 중에 증상자가 있는 경우, 이걸 이제 속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 것이고, 그렇네요. 3번째는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선 검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들었던 위험 지역에서 출항한 경우인데, 이 선박이 러시아에서 출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계 3위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러면 위험 지역에 관련된 그런 기준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정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확진자가 많은 국가도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초기에 확진자가 많았던 국가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네. 나머지 지역은 이제 지정을 안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지금 서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와 같은 지역도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결국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필요증이 있게 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해외 상황에 맞게 지금 기준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항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그동안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처럼 이제 크루즈 선박 있었을 때 경각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쭉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이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부산뿐만이 아니고 뭐 인천항이라든지 평택, 당진항 등 좀 다양한 국가, 특히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선박이 출입하는 곳에서 좀 더 현장 매뉴얼에 맞게 좀 조치가 치러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장 매뉴얼 점검과 함께 또 새로운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지금 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매일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승선 인원 중에
저희 증상자가 있었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처음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된 그런 또 새로운 국가들에 대한 해외 입국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지요? 나라를 특정하게 되면 어느 경로든지 빠져나가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것처럼 초반에 중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초반에 발생률이 많은 나라를 하면 사실은 나라별로의 발생률은 매일매일 또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정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나라의 업데이트를 그 대상하는 국가의 목록의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러고 이 상황에서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증상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았던 것 그것이 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이 있는 단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라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률이 적다고 해서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상에 대한 그런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승선할 때에도 개인 보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키는 그런 양식의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험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위험 지역에 속하지 않은 이 국가들에 대한 검역도 일정 부분 또 개선 보완할 곳이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외 유입도 문제입니다만 또 국내에서의 지역 감염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전에서는 방문업체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충남에선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에서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은 또 어떤 곳들이 있을지 또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폐된 공간 그리고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이 사실상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그런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코인 노래방, PC방 이렇게 점점 헬스장 어떤 곳을 제한하게 되면 그걸 벗어나는 곳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헬스장이라든지 코인 노래방을 제한하고 학교를 제한했더니 학원에서 발생하고 학원을 또 제한하니까 이번에는 방문 판매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체를 특정하게 되면 그 업체를 벗어난 곳에서 확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딱 특정해서 이러한 시설을 위험하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간격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손소독제 배치라든지 이러한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 환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 감염에다가 해외 유입까지 여러모로 또 최근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을 막은 방역 우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것도 살펴보면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몇 단계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건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정부 당국 혹은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또 방역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일 확진자 수, 예를 들면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인지 아니면 50명 미만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고요. 또 일일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감염이냐 아니냐 혹은 집단적 감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집단적 감염이 그만큼 더욱더 이 전체 사회 경제적인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전염률이 5%냐 10%냐에 따라서 또 반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역에 관련돼 가지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역량으로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의 정도도 아마 검토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건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건지 또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할 건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묶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이면서 이제 방역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하루빨리라도 세부화해서 국민들한테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들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김원식 평론가의 의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단계를 격상하고 격하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네. 좀 더 명확하게 객관화해서 좀 확실하게 그 국민들에게 좀 공표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인지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시혜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요,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더 오래 전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우리도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증상자가 바이러스 전파가 길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증상자를 찾음으로써 그로 인해 연결되는 접촉자를 통한 고위험군의 감염을 애초당초 차단한다는 면에서는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자원의 배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자 자체에는 감염 상태이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발견했을 때 치료나 처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생활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증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 한 명 환자를 찾는 것보다 무증상 환자를 한 명 찾아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인력하고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고 지금 확진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면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증상자를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원이나 인력의 배분 도중에서 고위험 환자들, 그다음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또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정된 자원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 찾아서 막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렇다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빨리 병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증도로 나누어서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생각을 다르게 해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지금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료 인력을 그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데에 다 쏟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또 의료 인력을 잘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본인이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우리 모두의 거리두기라든가 위생수칙 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을 더욱더 구체화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별로 기준점을 마련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1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2단계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3단계에 갔을 때는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 또 이제 일일 그런 이제 집단 감염수가 높아질 경우에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로 갈수록 고위험 시설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이제 적용한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 이제 미술학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미술학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비말이 많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점검했더니 결과적으로 38명 중에 1명만
이렇게 감염이 됐더라.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진자가 0명이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출퇴근 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작업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점도 있었고요. 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콜센터가 비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튀는 것을 방지를 했었고요. 또 좌석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전염을 이제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각자 혼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분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활 방역 수칙을 어떤 노동 근무 환경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돼 가지고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림막 설치라든지 좌석 배치 그리고 동선 접촉 또 이제 근무 환경 공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떤 접촉 지점을 줄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일 확진자 수나 집단 확진자 수 그리고 그런 어떤 수치에 비유해가지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역 어떤 원칙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원식 평론가가 앞서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개별 업장에서도 이 방역에 더 효율적인 근무 환경으로의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방역 수칙에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야외에서는 2m 정도 거리를 두면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고들 하는데 안전한 거 맞는 거죠, 교수님? 일반적으로 2m라는 기준은 비말이 날아가는 최대 속도와 그 거리를 계산해서 5mm 정도 되는 비말이 날아가면 2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를 계산해서 나온 수칙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된다, 숫자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m라는 게 1.9m면 괜찮고 2.1m면 괜찮고 이렇게 딱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격한 작업을 하면서 하역을 할 때라든지 운동을 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그냥 서서 차분히 쉴 때의 간격이 또 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m의 거리를 둔다고 해서 100% 안전하기보다는 아주 안정된 상황에서 너무 더울 때 바깥에서는 간격을 좀 더 넓게 두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조금 줄여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신에 간격을 좀 더 충분히 넓혀주시고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요새 대기줄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설 때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간격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m면 안전하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 상황에 것이죠.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최소한이 2m인 것이고 그 이상 좀 여유 있게 간격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한편 정부가 또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세일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동행 세일, 이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 소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네요. 네, 이번에 이제 생활 재난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동네 상권이 좀 살아난 듯한 그런 수치들 혹은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동행 세일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었는데요. 이것의 2탄이 아니냐 이런 의견 분분한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5년 전 가격으로 80% 할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대형 업체,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이커머스, 자동차 가전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슈퍼 같이 영세한 그런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동참을 하고 있는 점이 이번에 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8대 농산물 50% 할인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유통업계에서는 이게 동행 세일이 아닌 동원 세일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기는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소상공인이나 기업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있는데 중요한 건 코세페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세일에 관련돼서도 기존의 것과 좀 많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겠고요. 또 할인 폭이 다른 곳과 좀 차별화돼야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이제 전제가 돼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기화가 되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서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한시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고 좀 어떤 장기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할인율의 차별화 뭐 이런 어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정부에서 이런 행사도 기획하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이런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또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민감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주도에서 자가격리되었던 20대가 이제 우울증을 호소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조사가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19 감염보다는 앞으로 있을 뭐 차별과 또 배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에 나왔듯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차별의 대상과 또 주체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차별과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 혹은 격리 해제되거나 정상적으로 생활되신 분들의 그런 사연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때 막연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차별에 대해서 실제로 있을 경우엔 즉각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또 전문가 그룹들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이 이런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위기가 있었을 때는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약자인 부분부터 이렇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 단체 혹은 시민 사회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너무 정부 쪽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제주도 사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약자에 대한 그 주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이라든가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앞으로는 방지하기 위해 심리 방역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문화 심리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앞서서는 이제 감염될지 모른다, 차별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격리 해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 장애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중 6명 꼴 같은 경우는 불안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제되신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문화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좀 감염병 자체에 대해서 워낙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많이 갖게 되고 또 배제하려는 어떤 심리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전염병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주기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별과 배제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 불안 현상이 이번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 원칙들이라든지
또 어떤 태도들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의학적으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거로 생각이 되고 대유행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2차, 3차 대유행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태까지의 대책들이 단기에 집중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자가격리를 밀집하게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면서 등교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걸 장기간 버티기에는 전 국민들도 그렇고 유지하는 네. 정부라든지 기관들도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력하고 자원을 투입을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뚜렷하게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더 불안해지실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더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상당히 장기간 어쩌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더욱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원래 가을, 겨울쯤에 또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상황을 보면 가을 전에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겨울성 바이러스였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적은 면입니다. 네. 가을, 겨울을 얘기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을 투입해서 더 갑자기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패닉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TBS